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 의혹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맥크리디가 엮고 남경태가 번역한 시간의 발견을 읽으면서 새해의 의미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삼성 언론상과 고 박한성 P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순실 20년형 선고라는 빅 이슈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가 가려졌습니다. 며칠 전 이재용이 박근혜나 최순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정형식의 말도 안 되는 판결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최순실 1심 재판부가 말이죠. 법률 용어를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 이재용이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때 작성된 청와대 내부 문건 중에는 정부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줄 수 있다. 기업 친화적인 현 정권 안에서 해결되길 바란다. 이런 대통령 말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통령이 누굴 만나거나 행사에 참여했을 때 해야 할 말을 적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꼭 읽어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항소심에는 삼성 경영권 이슈를 뒷받침하는 국가정보원 보고서가 증거로 추가 제출됐습니다. 이런 공정성은 고사하고 논리적 정합성조차 없는 판결에 대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바로잡기는커녕 정형식이 만든 판결문을 복창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재용보다 앞서서 최순실 1심 선고가 잡혔는데 이게 바뀌어 어제로 일정이 미뤄진 것은 이재용 선고 결과를 최순실 1심 재판부가 참고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나라 사법부는 삼성의 시녀라는 점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 박근혜를 몰아낸 것은 이재용 단일 지배 체제를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독재와 반민주, 반인권을 허용하지 않는 말 그대로의 공화국, 이 공화국의 공화국됨을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판결,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사법부는 이재용을 봐주는 그간의 사법적 피해를 반성하고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바랍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이재용에게 준 이득이 있었다고, 상식이 그러하다고. 자, 김용민 브리핑은 오늘까지 정규 코너를 보내드리고 내일과 모레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특집으로 꾸밉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 스페셜은 쉽니다. 일요일 도울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이건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방송하지 않는데요.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 연휴를 맞아 서울에 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갑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비선실세 최순실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순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파문을 일으킨 2014년입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 1순위는 최순실이고 박근혜는 3순위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최순실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KBS와 인터뷰에서 했던 박관천 전 경정의 발언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하는 데 있어서 개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많이 개입한다. 그리고 신뢰를 받고 있다. 한편 어제 재판부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는 다음 달 내려질 선고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스의 협력사인 금강 대표 이영배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대표는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최근 이영배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을 관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한국 GM의 군산공장 가동을 5월 말까지 중단한 뒤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GM은 5월 말까지 직원 약 2,000명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산공장 1차와 2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10,000명 안팎에 달해 고용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은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평창 겨울올림픽과 남북 대화를 통해 미국의 입장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정의용 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시적으로 대화를 갖고 있다.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정농단 청문회 때 손혜원 의원이 질의에 나섰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1년이 벌써 지났는데 최순실 1심 판결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범 48명의 1심이 오늘로서 마무리됐죠. 이젠 몸통 박근혜 하나가 남았고요. 네. 징역 20년 아주 흡족스러운 판결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1심에서 해야 될 기본은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과 관련된 법리 논쟁은 여전히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뭐 전반적으로 혐의들은 인정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최순실 혐의만 주목해서 보도록 하지요. 어떤 점이 가장 중형의 이유가 됐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해서 국정 전체를 농단을 하면서 그의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것을 이제 자기 딸에게 쓰고 하던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큰 죄를 물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죄하는 눈빛이 전혀 없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이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러면서 특검 시절부터 까칠하게 나왔는데 재판부도 곱게 보지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판결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순실은 확신범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건지 어쨌거나 시종일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을 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타블릿 PC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최순실 씨가 써왔던 것이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쓰지도 않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런 점들이 양형에서 많이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부디 족가세요 사건 때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기조로 마지막에 최후 진술조차도 제가 거부했습니다. 부끄럽게 무슨 최후 진술까지 하는가 이런 배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벌금 100만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좆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신가 가지고 거의 아주 피를 토하면서 부디 족가세요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제가 재판장님께 성실하게 이렇게 소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벌금 20만 원에 선고유예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80만 원이나 깎았어요.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잠깐 얘기가 새면요.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그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일베 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회원들을 저희가 이미 고소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민사 재판 1심 선고가 3월로 확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을 진행한 과정에서 이제 몇몇 인사들 와서 자기는 그럴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부터 시작해서 변명들을 했는데 변호사를 데리고 온 사람은 없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사 재판하신 판사님께서 시원하게 일갈하시기를 너희들은 형사에서 유죄가 나서 온 사람들 아니냐. 나한테 형사의 죄를 묻지 마라. 형사 가서 얘기하고 여기 민사 재판이니 너희들의 양형만 고려하겠다라고 입을 딱 닫아 버렸고요. 재판부에서 화해를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화해를 권고를 합니다. 서로 내리고자 하는 민사 재판의 액수를 줄이는 화해를 권고했는데 저희가 초장에 딱 거절하고 3월에 판결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혀놨고요. 예. 김용민 PD님처럼 열심히 소명한 사람이 없어서 이번 재판 저희가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인생에 아주 값진 교훈을 얻는 시간이니까 배상금을 내더라도 재판정이 서더라도 혹은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만 내더라도 아주 좋은 교훈을 얻었다 이러면서 달게 받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베들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합의해주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손혜원 의원 개인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인격 말살적 모독에 대해서만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판결까지 꼭 가져가서 온라인에서 인격 살인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처벌하는 전례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썼으면 그렇게 재판정에 끌려가기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하여튼 쌤통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 파면을 초래한 것도 최순실이었던 것이고 최순실이 이제 국정 개입을 함으로써 그렇게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과정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판결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을 공모한 공동정범인 박근혜의 경우에는 지금 했던 모든 이런 범죄에다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더 큰 형량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게 되는데 박근혜 재판의 결과도 매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이 좀 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예상과 달리 이게 30석의 방청권이 추첨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뽑았는데요. 지원하신 분이 66분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경쟁률이 2대1인 좀 낮은 경쟁률이었는데 우리 박근혜 씨 재판할 때는 좀 같이 좀 많이들 가서 샴페인도 터뜨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최순실이 20년 나왔으니까 박근혜는 이보다 더 세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56년생이더라고요. 그 손석희 사장하고도 같은 나이고 박원순 시장하고도 같은 나이고 노회찬 대표와도 같은 나이인데 지금부터 20년을 만약에 살게 된다면은 뭐 1년 살았으니까 19년 산다고 하더라도 아유 이거 뭐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80 다 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이제 뭐 추진국가 벌금도 물어야 하는데 저는 뭐 남아있는 재산 싸그리 찾아내는 작업 저희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탈순돼서 나오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것이 자기 죄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최순실 씨의 경우는 굉장히 좀 열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이 화병이 오히려 더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로 감방에서 19년을 더 보내게 된다면 본인 건강에 좀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부디 건강 잘 지키시면서 19년의 형량을 잘 마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저도 바라겠습니다. 삼성과의 연관성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 보니까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재판 때 증거로 인정 안 됐고 이번에는 증거로 인정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만들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곳이 최순실 재판에는 로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재판부가 삼성의 로비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법리적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이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점을 계속 강조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가 그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삼성에게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약간 묘사를 해준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종범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것이 또 차이가 있죠. 저는 이것이 대법원으로 다 떠넘기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에게는 봐라, 내가 너희들은 강제로 돈 뺏긴 거라고 우리도 얘기해줬다라고 생색을 내고 재판부에는 수첩을 간접 증거로 인정해서 넘겨놓았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를 하면서 안종범 수첩에 대한 판단을 간접 증거로 인정하게 되면요. 삼성이 빠져나가기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좀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에게 말을 사줬다. 이번에는 인정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네 말처럼 생각하고 탈하라는 최순실의 증언을 이제 정유라가 이미 한 적도 있고요. 말값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뇌물의 액수에서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50억이 넘을 경우에는 죄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50억이 넘지 않도록 뇌물 액수를 관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이고 특검으로서는 그 이상을 인정받게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점도 좀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말값이 한 2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만약에 말이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용의 뇌물액은 36억에서 20억이 더해지기 때문에 50억을 훌쩍 넘어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하는 것이 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기엔 다 유죄인 것 같고 다 잡아 쳐넣을 일로 보이지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참 말씀드리면서도 답답하네요. 이게 뭐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필요할 때는 판사도 했다가 또 언제는 검사도 했다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 비극. 사실은 전문가들이 자본과 권력의 손에 놀아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모든 분야를 직접 공부하고 알고 감시하는 속에서만 전문가들이 활동하게 되는 이런 사회적 이 병리 현상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민주당도 논평을 내면서 삼성 문제를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끝까지 틀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여간 그 정영식이의 그 판결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오늘 최순실 재판 결과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안 있어 열리는 재판에서도 이게 엎어지는 이런 양상. 뭐 정영식이는 법리는 간단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간단하긴 하네요. 네 법리가 틀렸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이제 다른 재판관들도 그 판결문을 읽어보고 매우 창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법원을 통해서 정리를 할 텐데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8월까지 대법관들이 바뀌고 나면 좀 더 이제 건강하고 튼튼한 대법원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은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8월까지 대법원이 정비된 이후에 이 문제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학수 부회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스 문제로. 근데 그 이학수 부회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20대가 징역 10년 사는 거랑 80 먹은 사람이 징역 1년 사는 것은 뭐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수 부회장이 이번 뇌물수수권 관련돼서 검찰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 본인이 쌓아놓은 왕국, 이건희 회장 밑에서 쌓아놓은 왕국을 보지 못하고 이 상태로 그 액수가 다 인정이 되면 징역을 뭐 10년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삼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학수 부회장이 좀 더 털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고요. 이재용이가 약을 치지 않겠어요? 이학수 부회장은 뭐 소문에는 1조 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거나 부는 이미 일구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가장 겁나는 것은 결국 징역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 여생을 즐겨야 될 나이에 징역을 10년이면 말할 것도 없고 단 1년, 2년이더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테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설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완배 기자하고 경제의 속사를 나눌 때 이학수와 이재용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질 텐데 둘의 관계가 간단치 않더군요. 네, 뭐 그것은 당연히 그렇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말대로 선친의 가신이었던 거니까 그 관계는 전 애와 증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학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 살려고 진술할 가능성이 전 있다는 쪽에 좀 무게를 둬보고 싶고요. 재벌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롯데도 면세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황 관련돼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해서 K스포츠 재단에 70억 내놓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뭐 1심이기 때문에 저는 1심에 법정 구속을 시킨 이유는 판사들이 법감정을 고려해서 2심의 집행유예로 풀어줄 거니까 아예 하루도 안 살고 나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일단 1심에 법정 구속시켜서 징역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리고 2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걸 돌이켜 보시면 이 당시에 SK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순실이 SK 쪽에도 접근을 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SK는 그러한 최순실의 요구에 뭐 알아보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결국 돈을 주지 않았고
덕분에 이번에 기소 대상에서 제어가 됐죠. 근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집유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건으로도 기소가 됐으면 방법 없이 실형 선고를 받고 5년 이상 복역을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벌들이 대통령의 명령에 혹은 이런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들의 명령에 꼭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 SK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하고도 기업 경영 잘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무슨 뭐 박 대통령이 팔을 비틀었느니 최순실이 협박을 했느냐 하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 전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팔 비틀어서 돈을 뜯긴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것은 팔을 비틀린 척하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의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재벌들의 행태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죄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원 회장도 집행유예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징역 가기 싫어서 그러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이 징역을 살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고려해서 권력자가 요구해서 줬으면 다 무죄라고 하는 판결들은 내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입니다. 정답자에게는 신간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선물해 드립니다. 핀란드에 빠진 여행사 대표 청주 챌린지 투어의 윤성희 대표가 핀란드의 교육 이야기 전합니다.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윤성희 대표가 집필했고 사파에는 시사 만화가 고경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추가될 핫 아이템 술친금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금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퍼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기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활력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 친구를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오늘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코너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 전에 녹음한 에피소드입니다. 미리 녹음된 내용 중에도 신동빈 회장과 롯데에 대한 이완배 기자의 문제의식을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식은 다음 주 화요일에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 말쯤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 의혹이요. 예.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김용민 PD님께서 물어봐 주셨던 그 문제죠. 이게 마치 그 리퀘스트 쇼라고 해서 신청곡을 말하면 그걸 틀어주는 그 분위기가 막 느껴집니다.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악독한 놈들의 위협이나 뭐 협박은 전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좋은 분들의 위협은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용민 PD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니까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만족스러우실지는 모르겠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저의 추정에 기반을 둔 겁니다. 확인된 팩트는 지금 상태에서는 없고요. 순수하게 제 추정과 예측에 기반한 이야기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예고 드리자면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브리핑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글픈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관심사는 이거죠. 이건희는 2009년 12월 31일에 이명박으로부터 특별사면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대납 의혹은 그 직전 무렵에 지금 이뤄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선 한 가지 확인해 볼 건요. 이건희에게 당시 사면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건희는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그때 사면이 이건희한테 꼭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면을 안 받아도 이건희가 오너 행세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이재용도 집행유예 받자마자 경영일선에 복귀하려고 하고 있죠. 한화 김승현도 형 집행정지 집행유예 상태에서 그룹 회장으로 뭐 설칠 거 다 설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이건희에게 사면이 절박했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삼성 비자금 파문이 너무 컸던 겁니다. 내용이 정말 별의별게 다 걸린 비리 백화점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야 삼성 비자금 사건 하면 뭐가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무지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이건희가 차명 계좌로 비자금 조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떡감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야 그때 그 떡검 이름 공개해서 그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 그거 아니야? 이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용의 3세 경영권 승계 과정하고 관련됐다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런 거 이용해서 편법 승계한 사건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죠. 기억이 조금 섬세하신 분들은 그 미술품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뭐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뭐 이런 고가의 미술품을 은밀히 사고 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그 사건이죠. 그때 그것 때문에
홍라희 관장이 사임을 하고 검찰이 에버랜드 지하 창고를 급습해서 막 미술품 압수수색하고 그런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때 말이죠. 법 아래에 삼성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착시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생쇼를 하면서 미술품을 탈탈 털었는데 조준웅이 내린 결론은 미술품에 관련해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준웅 특검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그 비자금 사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한 사건에 엮여 있어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02년 대선 때 삼성이 이회창에게 엄청난 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재용이 2000년에 이삼성이라는 인터넷 기업을 만들어서 말아먹었는데 그 말아먹은 대금을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대신 물어줬다는 의혹까지 이 비자금 사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이 저지른 비리 역사상 제일 광범위하고 제일 지랄 맞은 사건이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요즘 분위기로는 저 중 하나만 걸려도 징역 엄청 살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당시 특검의 수사 방향이 한 5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제대로 걸리면 거의 징역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5개가 엮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조준웅 특검이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이건희를 불구속 기소하고 면죄부를 줬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 보도가 너무 커지면서 덩치가 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희로서는 다른 재벌들과 다르게요. 이 사건으로 도덕적인 치명타를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걸로는 경영 복귀가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건희한테 사면이 중요했던 겁니다. 당시 이건희에게 사면은 다른 총수들 사면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룹 내외에서 사면을 받아야만 이건희가 경영 복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였죠. 실제로 이건희가 2009년 12월 31일에 사면이 됐는데 딱 보름이 지난 이듬해 1월 15일에 바로 기자들하고 만나서 나 경영 복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냉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귀하고 싶었으면 사면 받은 지 보름 만에 복귀를 선언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리에 엄청 연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회장 자리에 있어야 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CJ 이재현 회장 보십시오. 희귀병 앓고 있다고 곧 죽는다고 얼마나 앓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회장 자리를 안 내놔요. 형 집행정지 시절에도 CJ의 회장은 이재현이었습니다. 최태원이요? 깜빵에 몇 년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깜빵에 있으면서도 최태원은 회장 자리를 안 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누군가가 자기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장들의 지분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회장 자리에 앉아서 결제 서류 다 감시하고 측근들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하고 맨날 보고받고 이래야 안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희에게도 회장으로 복귀하는 건 당시 그만큼 중요했던 일이었고요. 워낙 안 좋았던 여론을 감안하면 회장 복귀는 사면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선사했던 사면이라는 선물은 엄청난 크기의 선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야, 이 사면은 절대로 공짜로 해줬을 리가 없어.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요. 너무 큰 선물이었거든요, 이게요. 이걸 어떻게 이명박이 이건희한테 무료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권에서는 뭐라고 추정을 했냐면 당연히 대가가 있었을 거다. 빅딜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요때 나온 부산일보 보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건희 회장 사면, 청와대 삼성 빅딜입니다. 이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아무 득도 없이 이 전 회장만 단독으로 특혜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빅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빅딜 카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의 일환으로 삼성 핵심 계열사나 사업단의 세종시 입주와 이 전 회장의 사면을 맞바꿔 쓸 것이라는 내용이다. 대기업이나 연구센터 등의 유치 실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이 가세할 경우 청와대의 기업도시 유치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기 때문 삼성이 반도체에 이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단 등의 유치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측에서도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은 세정시 수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의혹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나이브한 추정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도 분명히 저걸 공짜로 해줬을 리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뭘 얻었을까? 아마 세종시 사업 수정에 대한 삼성으로부터 투자 이런 걸 좀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이명박은 그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건희와 딜을 칠 정도로 공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이명박이 딜을 친 내용은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고 야, 나 소송 비용 좀 대신 내줘. 나 돈 좀 줘.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야권이 이명박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예요. 이명박은 오로지 자기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분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무슨 세종시 이런 걸로 이상하게 딜을 추정을 했었던 겁니다. 이미 파는 MB하고 뭔가 바터를 치는 그런 프레임이었다. 네. 그런데 추정을 이제 잘못한 거죠. 무슨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이명박은 오로지 이제 사적 이익밖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었던 거고요. 예.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고리로 보는 인물은 이학수인 것 같아요. 이학수는 이건희 시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삼성의 대표적인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도 삼성전자하고 이학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학수를 소환해 놓은 상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이건희한테 중요했던 사면 문제를 이학수가 주도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이학수도 고문으로 물러납니다. 이선 후퇴를 해요. 이건희와 공동 책임을 진 거죠. 그리고 2009년 무렵인데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삼성에서는 이재용 시대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용 시대가 열린다면 이건희 시대 때 막강한 2인자였던 이학수는 필연적으로 권좌에서 물러나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의 사면과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이 이루어졌던 2009년은 이학수가 지는 해가 되고 이재용이 뜨는 해가 되는 묘한 교차점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시기에 이학수의 힘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학수가 이 시기에 자기의 힘을 유지하려고 이건희가 물러난 틈을 타서 자기 사람들을 막 그룹에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사면이 2009년 12월 31일이었는데요. 삼성그룹이 요 사면 딱 보름 전에 사장단 인사를 합니다. 이 사장단 인사의 핵심은 전무였던 이재용이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은 최지성이 삼성전자의 단독 사장에 오른 겁니다. 사면 딱 보름 전 이야기예요. 최지성이 이재용을 두고 얼굴 마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용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재용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자기가 1인자 코스프레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걸 당시 언론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겨레 보도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15일 사장단 인사를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씨로의 경영권 승계를 본격화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이건희 이학수 체제의 뒤를 이어 이재용 최지성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용 부사장과 함께 옛 전략기획실 인사들이 삼성전자 핵심 경영진의 대거 포진해 그룹 경영 전반에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승진과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의 단독 경영체제 구축이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사장단 인사에서 이 전무의 부사장 승진을 공개했다. 관례상 부사장 승진자는 후속 임원 인사에 포함되어야 맞다. 이 부사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삼성은 굳이 부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인사의 핵심은 이학수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선언이고요. 이재용의 시대가 도래됐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묘하게 형성됐던 이학수와 이재용의 갈등은 이 인사 한 방으로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이학수 아웃, 이재용 윈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인사는 이건희가 사면되기 딱 보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희가 실제로 12월 31일에 사면을 받지만요.
이명박이 사면을 하겠다고 공표한 날이 12월 29일이었어요. 이러면 이미 12월 15일 인사가 날 때는 이건희가 사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은 게 분명합니다. 이건 거의 그래요. 예. 이미 그해 11월부터 이건희 사면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각하가 큰 선물을 내리셨다. 이렇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볼 수는 없다. 예.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11월부터 사면설이 계속 떠들었고 시민단체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9일 사면을 했다는 건 이미 12월 15일 이전에 이건희 쪽으로 통보가 갔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12월 15일에 인사를 내는데 나 이제 보름 뒤에 사면을 받아요. 이건희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갑자기 이학수를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학수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고 이건희의 사면을 따내는데 주역 역할을 맡았다면 이건희가 그 인사에서 이학수를 그렇게 대접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학수는 2011년에 이건희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굉장히 처참하게 내침을 당해요. 예. 이때 그 이학수 사단으로 불리던 사장단 6, 7명이 단칼에 해임이 되고요. 이학수와 가까웠던 임원들도 줄줄이 목이 달아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했냐면 보통 삼성 고위 임원들은 퇴직을 해도 한 2, 3년 동안 급여도 주고 사무실 차량도 주고 이런 정관 예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학수 사단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이게 깡그리 날아갔습니다. 그냥 잘렸어요. 그래서 이 숙청이 너무나 잔인해서 삼성에서는 이 사건을 신묘사화라고 부릅니다. 2011년이 신묘년이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이학수 시대를 이건희가 단칼에 처참하게 쳐내버렸다고요. 예. 그러면 정말로 이학수가 2009년에 이건희의 사면을 따낸 1등 공신이었다면 2011년에 이건희가 이학수를 이렇게 쳐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황을 살펴봐도 이학수가 중간다리 노릇을 했을 수는 있는데 이학수가 주역이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상의 폭을 조금 넓혀봐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부분입니다. 이건희가 사면을 받은 무렵에 이건희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 사면으로요. 그 기쁜 마음에 이건희로부터 그 시기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그 일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예. 그 사람이 누구냐? 이재용입니다. 아까 제가 언론 보도를 읽어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2월 15일 인사의 승자는 이재용이었어요. 이학수와 이재용 이 두 이인자의 불편한 동거가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건희가 압도적으로 이재용의 손을 들어주죠. 그리고 이재용이 제일 편하게 생각했던 최지성을 그 거대한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단독 사장으로 올려주면서까지 이재용에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이재용이 2009년에 뭔가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굉장히 예쁨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법 지식이 없고 검찰 수사 방식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은 김프로께서 설명을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과연 검찰은 이재용을 그 건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겠죠. 그런데 법조 지식이 없는 경제기자로서 답을 드리면 제 직감상 그 확률은 거의 1%에도 못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정황만으로 이재용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제발 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힘을 갖고 있는 한 애비애미가 없는 후레자식들입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가 진전이 돼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게 사실로 드러나도요. 삼성은 그 사건을 철저하게 이건 아버지 이건희가 다 한 거다라고 몰아갈 겁니다. 지금 이건희야 살아있는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태니까요. 이게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롯데 경영권 비리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검찰에 걸렸어요. 그리고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아버지 신격호에게 징역 10년,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신동빈에게도 횡령, 배임 혐의를 물어서 징역 10년, 벌금 1,000억 원, 굉장한 중형을 부자한테 구형을 했죠. 그런데 이때 신동빈의 재판 전술이 뭐였냐면 이 모든 경영비리의 잘못은 아버지 신격호의 잘못이다. 이게 신동빈의 재판 전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죄를 전부 아버지한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후레자식도 진짜 이런 후레자식이 없는 거죠. 제가 당시에 신동빈 측의 이 변호 전략을 보고 기사에 그렇게 썼어요.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냐고. 아무리 자기가 살고 싶어도 죄를 아버지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올해 또 롯데놈들은 그 후레자식이라는 소리가 되게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저보고 표현을 바꾸거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롯데 기사 쓸 때마다 이 후레자식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제발 소송 한번 걸라고 빌고 있어요. 죄를 아비한테 덤텅이 씌우는 걸 보고 후레자식이라고 표현을 한 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저는 법적으로 정말 겨뤄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이걸 후레자식이라고 안 부르면 뭘 후레자식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신동빈 측의 후레자식 전술이 성공을 해요.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신동빈은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재벌들한테 집행유예는 무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신 재판부가 형을 어떻게 내리냐면 아버지 신격호에게는 징역 4년 실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죄를 아버지한테 다 몰아서 실형을 선고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신격호를 감옥에 넣느냐? 못 넣습니다. 고령을 이유로 신격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벌들의 전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요. 이재용 측은 철저하게 이 죄를 아버지한테 몰아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요. 그래서 설령 이게 유죄가 되더라도 이건희는 고령, 병을 이유로 실형 선고는 받지만 감옥살이는 안 하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비극적인 결론이지만 아무래도 다스 대납 사건은 이재용의 관여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제발 이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정교하게 진행돼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단죄는 이재용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저거 하나겠습니까? 다스도 갑자기 뚝 튀어나온 거잖아요. 서로 이번 다스 건으로 이재용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도 남아있고요. 시민사회에 더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한다면 언젠가 멀지 않은 시기에 저는 이재용을 단죄할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삼성과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더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과 이재용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재용이 연관된 다스 소송 비용 대납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합니다. 자, 이연배 기자님, 이제 설 연휴 지나서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명절 정말 잘 보내시고요. 김영민 PD님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경기도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 위치한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천안함 기념관에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은 자신들이 가라앉힌 이 배와 용사 46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still refuses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sinking this ship and costing 46 lives that we remember today. 이어서 펜스 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을 당했다. 국제사회 유엔조차 북한이 그 공격에 관여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펜스 부통령이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주장을 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유엔조차 인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01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의장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유엔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을 뿐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신상철 전 조사위원도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상철 전 위원은 미국 부통령이 천안함 침몰을 두고 북한 소행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북한 소행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발표를 지지한다는 식의 소극적 입장을 펴왔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천안함 사건 초기에 북한 소행이라고 지목한 적도 없으며 천안함 내부 문제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신상철 전 위원은 천안함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신상철 전 위원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펜스 부통령도 북한에 대해 사죄할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였습니다.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아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져라 때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기온이 오르면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0도, 대구 영하 2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8도, 춘천 8도, 전주 12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간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최고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강원과 경기 북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PPL 타임입니다. 저 안철수입니다. 1인용 접히는 눈썰매 스노우싱을 타고 지역주의 정치의 본산 호남을 탈출했습니다. 접으면 A4 용지 정도인데 이 눈썰매 아주 싱싱 달립니다. 저 호남을 뜬다고 호남을 배반한다고 하는데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자, 스노우싱 판촉물 구매하러 네피알로 가자. DJ 이종 황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원조 전창걸 몰닷컴이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그리고 보이차 등 각종 프리미엄 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심이 많으면은 차 한 잔 어떨까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전창걸 몰닷컴. 버스, 트럭, 택시 등 이 영업용 차량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어요. 형사 합의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의 실비 보장. 이게 다가 아니죠.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 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 밤 9시까지 전화합니다. 이 회장입니다. 인무능하고 부패한 홍삼은 가라. 이인재 닮은 홍삼은 가라. 유능하고 신선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이지요. 2월 18일까지 설날 이벤트 무료 선물 포장이다. 고마운 분께 편지 대신 써드려요. MB도 그 신청해서 BBK는 내 겁니다 라고 대신 써서 검찰에 보냈습니다. 041754-0884, 041754-0884 정성농장 홍삼. 이건이에요. 그 재용아, 정영식이한테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이 들어있는 기똥찬 숙취타파 건강보조식품 술친금 좀 선물해라. 그 요즘 그 국민들 원성이 자자해서 정영식이가 혼자 술 먹는다고 하는데, 그 몸 상하면 안 됐지. MB 2심 재판도 맡아야 하니까, 1800-6649, 1800-6649 술친금. 저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 미궁 대장사랑 박모 씨 사용 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10년 넘게 화장실 가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몸에 좋다는 약을 만들어서 먹어봤지만 추워도 낫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미궁 대장사랑을 만났을 적에는 변기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니까. 1522-8972 1522-8972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예, 안녕하십니까. DJ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예, 사용 후기를 보니까 허벌나게 올라와 버렸어요. 예, 그중 하나를 보니까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말하자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비타샵 그린 스무디 세 박스를 샀다. 이런 젊은이가 있어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말하자면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박근혜입니다. 고령화로 뼈, 관절, 근육 같은 운동기관이 쇠약해지는 로코모티브 신드롬을 관리하는 역할 어디서 하겠습니까? 동네 약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약국에서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두세요. 약국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겁니다. 약국의 새로운 수익 모델, 약국의 4대강, 약국의 자원외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1688-5807 1688-5807.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초등어휘 3천 이런 조기 교육은 꼭 필요하다. 초등어휘 3천 열심히 연마해서 평창올림픽 가서 축사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다.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가 됐다. 곧 있는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내 어휘 실력을 뽐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에서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3천 검색하세요. 유인됩니다. 설날 선물 바보멸치 선물 세트 어떠세요? 부담 없는 가격대고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 김 곡물팩이다 보니까 누가 봤더라도 좋아할 것이 확실하죠. 멸치 육수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은데 예컨대 오뎅 국물 그리고 만두 떡국 그리고 멸치 국수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 김무성입니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기억해 주세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민중당. 애들은 가라. 애들은 민중당으로 가라. 구속된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바디 로직 설날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신세인데 꼼짝하기도 싫지요. 이럴 때는 몸 상하기가 딱 좋습니다. 이 바디 로직은 입고만 있어도 골반을 바로 세우고 좌우 비대칭을 개선해서 전신 자세를 바르게 도와주는 기능성 의류입니다.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검색창에서 바디 로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영입니다. 잡곡 이거는 잡것들만 먹는 음식이 아니지요.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도 먹거리 쇼핑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3중 포장으로 선물의 가치와 품격이 느껴집니다. 김용민 브리핑 고객께는 30% 특별 할인 판매 중입니다. 곧 자매품이 나옵니다. 스티브 잡곡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재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담배 중독의 원인은 바로 니코틴입니다.
이 니코틴의 욕구를 막아주는 저하제와 자연의 한방 원료가 쑥 건양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피우실 수 있습니다. 대봐라. 쑥 건양초와 다른 금연초를 대봐라. 누가 더 나은지, 쑥 건양초가 더 나은지 대봐라. 080-907-5500 080-907-5500 쑥 건양초.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설 연휴 코앞입니다. 우리 교수님 올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 어머니 뵈러 가야죠. 지리산으로. 네. 아이고,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뭐 해마다 이렇게 명절 때 찾아뵙고 1년의 알리바이를 작성하곤 합니다. 예.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고향이 서울인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정에 꼭 태어난 곳이 아니더라도 시골은, 고향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버지도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아파트에서, 그 아들도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어떤 고향의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씩 물어봐도 90% 가까이가 수도권이 고향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차가 나는구나. 아득한 시간을 느끼곤 합니다. 예. 그래서 설을 앞두고 말이죠. 교수님이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책입니까, 오늘 교수님? 네, 아무래도 설 하면은 하나의 매듭을 짓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스튜어트 맥크리디라는 학자가 편집을 하고 남경태가 번역한 시간의 발견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시간의 발견. 네, 시간이야 늘 있는 것인데 뭐 굳이 발견할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분이 없지 않으실 텐데요. 예. 우리 김 PD 시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각별합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은 약속이고요. 시간은 돈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예. 늘 쫓기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다시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은 아마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예. 시간은 돈이라는 말은 미국의 과학자이자 혁명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요. 예. 그 구절을 짧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 시간은 돈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한나절 동안 일해서 10실링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약 그가 밖에 나가서 반나절을 한가로이 논다면 비록 그렇게 노는 동안 6펜스밖에 안 썼다고 해도 실은 그 돈만 낭비한 게 아니다. 그는 일해서 벌 수 있는 5실링을 낭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은 돈이다라는 금언이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간은 돈이라는 감각은 일종의 상인, 그러니까 장사꾼의 시간이죠. 이에 비해서 농부의 시간은 분명히 이 장사꾼의 시간과는 다르게 흐를 겁니다. 어부의 시간도 다르게 흐를 테고요. 그리고 수도사들의 시간은 또 다를 겁니다. 예. 이 시간 개념은 문화권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심리 상태마다, 그리고 이 종교적 성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기 몇 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각 문화권마다 다 다릅니다. 이 편인상 2000년을 경계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의 탄생 이후로 우리가 서기 몇 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가 BC 4년에 태어났다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믿는다면은 2000년은 서기 1997년이 되고요. 또 로마력에서 바빌로니아 달력에서 뭐 유대 달력에서 또는 이슬람교 달력에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기로 하면은 서기 2000년은 2544년이고요. 또 우리가 단군을 출발점으로 해서 계산하는 단기로 하면은 2433년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뭐 건국 몇 년이다, 정부 수립 몇 년이다 가지고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정부 수립 100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을 둘러싼 정치적인 대결들이 분명히 있고요. 종교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 해서 시간 개념은 각 문화권마다 어떤 과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또 종교적인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예. 근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특별하게 서기 몇 년 이런 개념보다는 무슨 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아무래도 직선적 시간관보다는 어떤 그 원한적 시간, 순환적 시간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시간의 발견이라는 책은 시간이란 무엇인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시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 과학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고자 했는지, 또 정치적 권력자들은 시간을 자기식으로 어떻게 전유하고자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술들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예. 예를 들어 심리적 시간도 많이 달라요. 이 책을 보면은 대합실 효과라는 게 있는데, 대합실에서 멍하니 차가 오거나 비행기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건 대단히 따분한 일이죠. 예. 그 시간은 아주 길게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같은 대합실을 하더라도 연인과 키스를 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그 옆에는 머리를 감싸지고 괴로운 표정으로 있는 젊은이 하나 있습니다. 연인들에게는 시간이 빨리 가겠지만은 혼자서 기차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지리하게 흘러가겠죠. 예. 이처럼 심리적 시간은 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먹을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배꼽시계라고 얘기하듯이 그 생체 시계도 다 다르겠죠. 이렇게 리듬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런 시간의 차이랄까요? 시간 개념에 갖는 의미들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마다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서기만으로, 그러니까 서구적 시간 개념만으로 시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절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올해는 어떤 의미인지, 올해 설날의 의미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제가 시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중심의 시간을 벗어나서 다양한 시간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구절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회들을 우리 사회에 비추어 판단하거나 우리가 이룬 업적을 잣대로 삼아 다른 사회들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발상은 근거를 가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대의 토착민 사회들이 볼 때 다른 사고 체계도 그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일관적이고 타당하며 해당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인간 사회들이 각기 나름대로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환경에 어울리는 최선의 행동을 결정하는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비록 그들의 사고방식이 서구 세계의 지배적인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다 하더라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사회들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도 서구 중심의 시간 개념을 좀 벗어나서 인류 사회의 다양한 그 시간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 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면서 새해를 키워드로 한 시 두 편을 어렵사리 골라봤습니다. 아이고, 시가 있는 수요일이군요. 네, 올해 금요일날 방송이 없다고 해서 예. 미리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먼저 김기림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식민시대 때 모더니스트로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인이자 비평가인데요. 김기림이 해방 후에 쓴 새해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새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죠. 예. 새해의 노래. 역사의 복수 아직 끝나지 않았음인가.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민족과 민족의 아우성 소리. 어두운 밤 파도 앓는 소리인가. 별 무수히 무너짐인가. 높은 구름 사이에 애써 마음을 붙여 살리라 한들 저자의 사무치는 저 웅어림 닿지 않을까 보냐. 아름다운 꿈 지님은 언제나 무거운 짐이리라. 아름다운 꿈 버리지 못함은 분명 형벌보다 아픈 슬픔이리라. 이스라엘 헤매이던 2000년 꿈속의 고향,
시온은 오늘 돌아드는 발자국 소리로 소연코나. 꿈엔들 잊었으랴. 우리들의 시온도 통일과 자주와 민주위에 세울 빛나는 조국. 우리들 낙엽지는 한두 살쯤이야 휴지통에 던지는 구겨진 조각일 따름. 사랑하는 나라의 테두리 새 연륜으로 한 겹 굳어지라. 새해와 희망은 몸부림치는 민족에게 주자. 새해와 자유와 행복은 괴로운 민족끼리 나누어 가지자. 네, 해방 후에 김기림이 쓴 시 한 편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통일과 자주와 민주주의에 세울 빛나는 조국을 꿈엔들 잊지 못했다고 강조하고요. 우리 개개인들의 그 한두 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한반도의 시간, 평화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 새해와 이 희망은 몸부림치는 이 민족, 한반도에 사는 민족에게 주자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새해와 자유와 행복은 괴로운 민족끼리 나누어 가지자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올해는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입니다만 정말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파리까지 가는 꿈이 실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개인적인 소망보다 어떤 한 이 사회 구성으로서 그 소망이 가장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예. 때쯤 되면은 김 PD하고 제가 기차 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때 우리 또 애청자분들하고 같이 그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파리로 갔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참 많은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예컨대 이제 북한의 지금 열악한 철도 사정을 우리가 다 해결해주고 우리는 대륙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또 이제 북한한테 빌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남북 화해 협력의 차원에서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이런 작업들. 북한이 이제 자기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 아예 그 구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남북 사이에 끊임없는 철도의 운행, 종횡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진척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 구상이었죠. 근데 그게 9년 동안의 국정농단질이 단순히 국정농단 끝난 게 아니라 DJ 노무현 정권 때 다져놨던 그런 기초 작업들까지 깡그리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복원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모처럼 찾아온 이 대화 국면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제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 현실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소개해드린 신동엽 시인이 쓴 새해 새 아침은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새 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력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보라, 발밑에 널려진 골짜기, 저 높은 억만 개의 산봉우리마다 빛나는 눈부신 태양. 새해엔 한반도 허리에서 철조망 지뢰들도 씻겨갔으면. 새해엔 아내랑 꼬마 아이들 손 이끌고 나도 그 깊은 우주의 바다에 빠져 달나라나 한 바퀴 돌아봤으면. 허나 새 아침은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오지 않는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안창, 영혼으로 가는 수도자의 눈, 빛 속에서 굿을 짓는다. 이런 시입니다. 정말 참 감동입니다, 교수님. 네,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죠. 조금 굴절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야 할 테고요. 그래야 그게 하나의 실마리가 돼서 한반도 허리에서 철조망과 지뢰들이 다 사라졌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산에서 바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겠죠. 예. 우리들의 저 안쪽에서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그 빛들이 빚어내는 구슬 같은 게 한반도의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회방 놓는 자들을 끝없이 경계하는 게 제 새해 다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부푼 꿈을 안고 2018년 무술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포커 게임에서 집을 서로 담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성과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런데 180억 원을 벌금으로 내고 거기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어요. 비선실세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비선실세 최순실입니다. 제 나이가 만 62세입니다. 20년형이라니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옥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박근혜는 돈은 최순실이가 다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며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우선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이고, 최순실 씨. 그래도 최순실 씨 덕분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마주 준비했다면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은 꿈도 꿀 수 없었겠지요. 네, 최순실 씨는 독일의 기업을 500개나 세워서 국위 선양을 했다고요? 독일에서 통일 노하우를 배워오려 했다고요? 아이고,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기업 500개는 모두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리고 개성공단이 갑자기 문 닫게 된 뒷배경에는 최순실 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의 40년 절친 박근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에게는 탄원서는커녕 돈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최순실 씨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겁니까? 네? 박근혜는 부모 잘 만나서 철이 없다고요?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니까 깜빵에서 꺼내달라고요? 어제 법정에서는 휴정을 해줬지만 깜빵은 그런 게 없습니다. 박정희 일가와 연을 맺었던 최순실 씨의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돈은 실력이 아닙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가수 소명씨가 부른 바이바이야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여자야.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마. 너를 잡을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 걸. 그래 가거라 행복해라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사랑의 그 맹세를.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님은 결혼하고 첫 설날이죠? 아, 예, 그렇죠. 전에 추석이 첫 명절이었고, 네. 설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추석에 이제 귀한 자녀를 하늘로부터 받으셨고 이번 설에 또 하늘이 네. 무슨 선물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장사동에 유전이 터지면 어떨까요? 아, 장사동이 아니죠. 장기동. 장기동 유전이 터져도 그냥 제 땅은 제 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그냥 남의 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집 앞에서. 아, 집 앞에서. 집 앞에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이제 휘발유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하여간 올해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자, 명절 전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아, 일단 준비한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소식 한 가지만 잠깐 전해드리면 예. 박노왕 연합뉴스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분은 뭐 그야말로 순천자네요.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순천자.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박노왕처럼 합리적으로 선택해야지 끝까지 그 자리 유지해서 모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고대영도 김장년도 끝까지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이미 뭐 보수 진영 쪽에서는 다 잊혀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잊혀졌을 텐데. 네, 그 사퇴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네, 일단 13일 오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뭐 어쨌건 차기 뉴스통신진흥회가 출범하면은 본인 해임이 유력하니까, 지발로 나가는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뉴스통신진흥회가 이제 연합뉴스 사장 선임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KBS나 MBC는 텔레비전에서 또 라디오에서 이름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누가 사장이 되는가 관심이 있는데요. 연합뉴스 차기 사장은 누가 될까? 이거 어떻게 알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연합뉴스는 박노왕 체제가 끝날 때가 얼마 남진 않긴 했지만 박노왕 체제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게 뭐 내부에서 될지 아니면 외부에서 수혈을 한 경우도 꽤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그래서 외부 인사가 될지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동아 자유언론 투위 위원장인 김종철 선생이 김대중 정부 때 연합뉴스 사장을 하셨어요. 그때. 네, 그랬었죠. 김근 선생도 연합뉴스 사장이 됐었어요. 이분도 역시 그 동아 투위에서 투쟁을 벌였던 분이었는데 뭐 또 낙하산이라고 해서 또 내부에서 반발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설마 이번엔 반발 안 하겠죠. 지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렇죠. 내부에서 뭐 어떤 사장을 뭐 고민하고 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뭐 어떤 사장이 되느냐에 앞서서 지금은 어떤 연합뉴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김용민이가 뭐 거론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네, 제 이름도 못 들었는데요. 거론된다면은 정상근 먼저 거론되고 정상근이 안 되면 그다음에 김용민이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일단 저는 저를 먼저 알아보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면 뭐 그때 한번 김용민 PD님이 거론되는지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좋은 인재를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거 맞죠? 그래, 네 얘기다. 나 이거 정말 참. 알겠습니다. 자, 연합뉴스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연합뉴스가 이제 더 이상 기사 갖고 장난질 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통신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고요. 이것뿐만 아니죠. 사장 바뀐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갈짓자 기사를 쓴 그런 언론인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 뭐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냈던 그 연합뉴스 조봉래 상무도 빨리 처리가 좀 돼야겠죠.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업데이트된 다스베이다를 보니까 주진우 기자님께서 장충기 문자 특종을 삼성 언론상에 지원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뭐 희대의 특종이었는데 이 삼성 언론상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네, 뭐 역시나 떨어졌죠. 네, 뭐 역시 떨어졌고. 시사인은 이 기사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 보도도 출품을 했는데요. 예. 네, 역시나 희대의 특종이었지만 탈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삼성이 어떤 삼성인데?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대체 무엇이 시사인의 장충기 특종과 안종범 특종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쭉 봤는데, 예. 뭐 수상작은 채널A가 했던 일자리 기획 시리즈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뭐 매일경제 뭐 4차 산업혁명 듣보잡 시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된 내용이었고 EBS의 뭐 대학 입시의 진실 뭐 이런 게 뽑혔더라고요. 듣보잡이 됐군요. 네, 그렇죠. 사실 여기 수상작들을 본 국민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듣보잡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걔네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진우를 이겼다 이렇게 말이죠. 뭐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본 중에 뭐 나머지 세 개는 이렇게 뭐 영향력 있는 기사는 아니지만 삼성이니까 삼성 언론상이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눈에 띄었던 게 이 논평 비평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논평 비평상에 누가 받았냐면은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받았습니다. 박정훈? 네. 박정훈이 누구냐면요.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일 때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라는 칼럼을 2009년 11월에 게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이만희 환경부 장관의 혼외자식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이거였는데 그런 조선일보가 나중에 차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이걸 다루면서 결국 차동욱 총장의 찍어내기 여기에 그 가세했던 그런 신문 아닙니까? 바로 그 박정훈이에요. 그 논평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뭘로 논평상을 받았어요? 뭘로 논평상을 받았나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쓴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지난해 12월 29일 칼럼이 있는데 이 거대한 자해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에 이 대한민국을 특정짓는 키워드를 자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집단에는 나름대로 이제 쭉 나열을 한 거죠.
근데 이 칼럼이 이른바 이제 자해라고 했던 것들이 워낙 개소리라 이거를 좀 읽어드리긴 뭐하지만 한마디로 박근혜 탄핵 이게 자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요. 이미 조선일보도 박근혜를 버렸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삼성 관련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회사 돈 60조 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주주 친화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일가 지분은 약 20%다. 이 정도로는 경영권을 공격받을 때 확실한 방어가 힘들다. 최순실 스캔들 이후 국민연금의 백기사 역할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정부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청와대까지 나서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려 했다. 기댈 곳 없어진 이 부회장은 외국인 주주의 환심을 사는 전략을 택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주주 환원 정책이다. 주주에게 60조 원을 돌려주면 절반 이상이 외국인에게 간다. 이 돈을 미래 투자에 쓴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이익일 것이다. 그것을 사실상 막은 것이 정부다. 정부의 반기업 행보가 외국인 주주들 배만 부르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진짜 논리가 너무 제가 사실 좀 경제를 몰라서 뭐라고 하기가 좀 뭐한데 논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뭐 이렇게 뭐 반기업 행보가 외국인 주주들 뭐 배부르겠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내린 건데 이재용 천하에서 태평해야 될 삼성이 좀 위태롭다. 최순실 스캔들 이후에 국민연금의 백기사 역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지금 논리도 안 맞고 이게 좀 황당하기 좀 그지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11월 17일자 칼럼입니다. 반도체 호황은 거저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이거 제목부터 느낌이 좀 오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미워한다기보다 정책이 반기업적이다. 이런 내피셜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삼성 얘기가 주르륵 나와요. 이 정권이 삼성 총수를 잡아넣으려 했었다는 건 역시 비밀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화 중에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것이 청와대다. 카메라 불러 TV 생중계까지 하며 요란 떨었다. 이 부회장에게 5년형이 선고되자 여당 대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난했다. 그랬던 정부 여당이 삼성전자가 이룬 성과에 군말 없이 올라타고 있다. 기업 때리는 정권이 기업덕을 보려 하고 있다. 네, 이것도 정말 희대의 개소지죠. 아, 이게 참 결국 삼성 언론상은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밥값 언론상. 밥값 언론상. 예. 사실은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투여했던 거 아닙니까? 언론사들한테. 그렇습니다. 그 언론사들이 그렇게 광고비를 받고 입시 쓰면 안 되죠. 밥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밥값 제대로 한 건데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도 한 소리 했어요. 지난해 8월 24일자인데. 박정훈이. 네네, 박정훈이요. 제발 법만으로 해달라는 세기의 재판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법과 원칙으로 하라. 근데 뭐 지금 여론 재판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개소리입니다. 이게 그 이재용이 뭐 하여튼 국민연금에 이제 손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뇌물을 바치고 국민경제에 끼친 해악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예. 법리상으로 무죄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뭔데. 그래서 뭐 여론재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은 이재용을 석방시키려고 뭐 그야말로 빤스 벗고 뛴 인간이죠. 그래서 삼성 언론상 관련돼서 좀 규정을 찾아봤는데 이 삼성 언론상은 자기가 주는 상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언론이 잘 되어야 국가와 국민이 잘 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삼성 언론재단은 1996년 삼성 언론상을 제정하여 탁월한 보도기사 및 언론인을 선정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언론이 잘 되어야 국가가 잘 된다는 철학에 부합하는 시상인지도 잘 모르겠고 삼성이 잘 되어야 뭐 조선 동아가 잘 된다 뭐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좀 탁월한 보도기사인지도 의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정훈이 받았던 논평 비평상의 수상 취지가 이렇습니다. 예.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한 훌륭한 칼럼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을 위해서 빨개 벗고 뛴 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뭐 깊은 문제 의식을 가졌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이 박정훈의 수상 이유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경제와 원칙을 강조하는 칼럼을 통해 사회 선진화에 기여했다. 그냥 이재용 석방에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서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제 언론상을 또 주고 또 이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영광스럽다고 받고 또 조선일보는 좋다고 또 그거를 이제 사고로 실어가지고 박정훈이 상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알리고 이런 행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한심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상을 받은 사람의 상금이 무려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먹이 던져주고 뭐 머리도 만져주고 이제 상장도 주고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백가 뒤집고 꼬리 흔들어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갈수록 우리 정상근 기자의 표현이 적나라해집니다. 빤스를 벗는다니 뭐 백가족을 뒤집는다느니 뭐 표현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어서 조만간 씨발 소리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욕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욕은 잘 못하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저는 이한배 선배 방송을 들으면서 욕을 어떻게 저렇게 고품격으로 고품격. 이완배가 하면은 욕이 욕 같지가 않아요. 참 문제야, 그러니까요. 그게. 욕인데 그것도. 제가 하면 그냥 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7월 14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이던 고 박한성 김광희 PD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고였는데요. 사고가 이제 단순 사고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죠. 예. 박한성 PD는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정부기관 공모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거를 EBS가 중간에서 빼앗아 간 것이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이제 결국 부족한 제작비 환경에서 두 PD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고 또 제작비가 없으니까 해외 촬영 일정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다가 새벽에 이동하는 도중 사고가 났었습니다. 예. 이 두 PD는 밥도 제대로 못 드셨는지 이 사고가 난 차 안에는 먹다만 햄버거가 놓여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죠. 예. 다행인 거는 이 두 PD의 죽음 이후에 사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EBS 사장도 바뀌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고 이전 공영방송사 사장들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죽음이 이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촛불이 없었던 그때 일어났던 일이었다면 두 분의 죽음도 잊혀졌을 가능성이 높죠. 예. 하지만 이제 뭐 방통위도 정부도 이런 불공정 관행을 손봐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이 되길 기대하는데 다만 이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 요게 좀 괴리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고 박한성 PD가 공정거래위원회에 EBS가 독립제작사, 독립PD에게 저지른 갑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지난해 5월이었는데요. 아직 김성조 공정위가 출범하기 전이었죠. 예. 하지만 이제 공정위는 이를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박 PD가 이에 대해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지난해 7월에도 박한성 PD가 사망하기 직전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망 이후에도 유족이 문제 제기를 이어갔지만 공정위가 유족에게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박한성 PD의 이메일 입수했는데 일단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박한성 PD가 지난 5월에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속 이모서기관 쪽에 제작비를 이제 EBS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공정위에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6월에 이모서기관이 박 PD한테 메일을 먼저 보내서 분쟁 조정 절차를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박한성 PD가 여기에 따라서 열흘 뒤인 6월 24일에 민원을 신청하게 됐는데 이게 7월까지 계속 이제 조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셈이긴 한데 7월 5일에 다시 박한성 PD가 사무관한테 메일을 보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첫 신고를 한 날이 5월 15일이고 이제는 7월이라서 조사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해요. 예. 그러자 다음 날인 7월 4일 이 서기관이 말씀 주신 내용은 공정거래법 적용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장을 보내더니 보내주신 분쟁 조정 신청서를 보니까 이 서식은 아니고 다른 서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서식으로 내라고 해서 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 2주 정도 뒤에 다시 그 서식 말고 다른 서식으로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접수가 된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이모 서기관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다른 방법을 썼어야 한다는 거니까 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굉장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에 대해서 박한성 PD는 답장을 못 해요. 이제 왜냐면은 고인이 3일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 서기관은 이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해요. 사건으로 착수돼서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다음 날 두 분이 돌아가신 거죠. 문제는 두 사람의 사망 이후에도 이 공무원의 안일함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박 PD의 가족분이 12월경에 공정위에 전화를 했는데 사건 당사자가 없어져서 중지됐다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설명을 갖다부터 더 물어보니까 해주진 않고 그냥 이거는 중지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당시 상황이 이 공정위를 비롯해서 뭐 방통위, 문체부, 뭐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12월 19일에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다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 대책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박한성 PD의 죽음 이후였는데 지금 이쪽에서 좀 처리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박한성 PD의 동생께서 계속 공정위 쪽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고인이 돌아가신 뒤지만 지금이라도 좀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공정위가 현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에 맞게 사건을 처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송이 바른 말 많이 하죠. 험한 말, 거친 말 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만큼 방송이 사회의 표준이 돼야 한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마이크 앞에서만, 카메라 앞에서만 표준이 되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불공정, 불합리, 또 갑질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면은 뭐 위선의 다름 아닌 거죠. 그렇죠. 또 얼마 전에 또 SBS가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우리 즉 정상근 동지는 상품권으로 받습니까? 출연료를 SBS에서? 만약에 상품권으로 줄 경우 농협 상품권으로 해서 고기로 바꿔 먹을 수 있게. 네, 우리 SBS 사장님께서 이거 들으시면은 이런 아주 SBS를 뒤에서 흉보는 그래놓고 또 SBS 나가서 페이를 받는 우리 정상근 동지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르면 기사로 조질 겁니다. 아, 네, 농담이고요. 아,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 네,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네, 우리 정상근 동지 수고하셨고 다음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뉴스 폴앤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혐의 대부분을 박근혜와 연관시켜서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범 관계에 있는 박근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의 형량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3,339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57% 3명 가운데 2명은 박근혜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34% 3명 가운데 1명은 2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20년형 이상을 전망한 시민들은 7%, 10년형 이상은 2%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무방비 상태님, 북송시켜야 합니다. 뜬금없이 웬 북송입니까? SJR님,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는데 벌금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라면서 최순실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원나라에서 모카씨를 가지고 들어온 고려 말기 학자가 누군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문익점입니다. 정답자 담덕태자님, 청와대 관계자가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렌드 2601님,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용민 브리핑이 있어 위로가 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썰트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가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썰트님,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삼성의 꼬북 노릇이나 하는 작자들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헨다님, 이재호 선생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이런 자가 교사까지 했으니 공교육이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였죠. 국어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네,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 특집으로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